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공부의 주제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 얼마만큼 먹어야 됩니까? 비타민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 같습니다.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릴 어떤 내용들이 기존 매스컴에서라든지 여러 주변에서 이제 약사분이나 의사분들께 듣는 내용하고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환자들을 교육할 때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권장량의 개념이 많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를 스타트하기 전에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강의 내용은 파워포인트를 작업해서 그걸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알아듣기 편하고 훨씬 더 학습 능력이 올라갈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곧 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RDA와 TDA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RDA는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고요. TDA는 Therapeutic Dietary Allowance를 말합니다. 한글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영양제를 사게 되시면은 뒤에 적혀져 있는 일일 권장량, 하루 복용 권장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TDA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어떤 환자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치료 요구량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명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이 틀렸을 경우에는 약이 소용이 없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이 바를 경우에는 약이 필요가 없게 된다는 명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명제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권장량 RDA와 TDA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RDA는 각 영양소의 결핍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 단위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이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시기는 1940년도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영양학자들이 모여서 하루 권장량의 개념을 논의를 할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야맹증, 각기병, 괴혈병 이러한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좋을까라고 논의한 결과 나온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의사로서 활동하면서 그러한 질환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 예방 목적으로 이 영양소를 복용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환자들마다의 어떤 치료 요구량이라는 것은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떤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환자의 상황 또는 어떤 질환에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서 복용할 수 있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타민C 요구량인데요. 인간은 비타민을 체내에서 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비타민을 체내에서 합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염소나 쥐, 토끼, 개, 고양이에게 피를 뽑았을 때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의 비타민C 같은 경우가 측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각 동물마다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잠을 재우지 않고 먹을 걸 주지 않으며 옆에서 자꾸 괴롭히면서 스트레스를 줬을 때 똑같은 동물에서 채취를 했는데 평온한 상태에서의 비타민C 혈중 레벨보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혈중 레벨이 상당히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5.4배에서 25배나 증가하게 되는데요.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비타민C 요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인간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투여를 해줘야 되는데 단순히 RDA 개념으로 하루에 1000mg 정도만 먹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과연 맞을까요? 사람들마다 스트레스 상태가 다를 것이고 평온한 상태에서 비타민C를 먹을 때와 감기가 걸리거나 독감이 걸리거나 어떤 질환이 왔을 때 그 질환을 이겨내기 위한 어떤 비타민C의 요구량은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지금 레커멘드 하고 있는 비타민 D 요구량은요 대략 400 인터내셔널 유니트부터 시작해서 800 인터내셔널 유니트 사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태어나서 12개월까지가 400이고요. 1살부터 70세까지를 600으로 동일하게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을까요? 임신 시나 수유 시에도 역시 600 인터내셔널 유니트로 묶어놨습니다. 과연 이러한 RDA 개념으로 우리가 비타민 D를 섭취한다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매일 5000 인터내셔널 유니트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먹어도 제가 달마다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는 확 떨어지게 되는데 아마도 내 몸에서 필요한 양이 있을 때마다 비타민 D를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매일매일 넣어주더라도 어떤 달은
떨어질 수 있고요. 어떤 달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정확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의 목적은 RDA의 개념이 과연 맞을 것이냐, 모든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날입니다. 이 데이터는 Upper Intake Limit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의 개념이 가운데 적혀져 있고, 오른쪽에는 Tolerable Upper Intake Level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조금 미안한지 좀 올려놨습니다. 이 정도는 허락해 주겠다라는 개념으로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맥스는 4000 인터내셔널 유니트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나라별로 다를 것이고, 지역별로 다를 것이고, 위도에 따라 다를 것이고, 개인의 어떤 면역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들을 일괄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것도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얼마만큼의 많은 요구량이 필요할 건데, 그걸 무시한 상태에서의 그냥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만 투여한 상태에서 이게 비타민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만약에 논문을 쓴다면은 결론적으로는 효과 없게 나올 확률이 높고요. 대부분의 비타민에 관련된 논문들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recommend하는 레인지가 혈중 레벨을 40에서 60 나노그램 per ml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사실에 보내게 되면은 대부분 나오는 단위인데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20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90% 가까이가 혈중 레벨이 2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혈중 레벨이 20인 사람이 목표치를 40 레벨로 만들고 싶다 할 때 그때 복용할 수 있는 양을 적어놨습니다. 1500에서 7400까지 적어져 있는데요. 이 얘기는 1500까지 준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런 환자들한테 1500을 줬을 때 50% 정도는 40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나머지 50은 못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7400까지 줄 때에서야 90% 정도의 환자들이 40까지 만들어진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과연 이렇게 많이 줬을 때, 이것도 많은 것도 아니지만 많이 줬을 때 과연 비타민은 이게 세이프티하냐, 이걸 많이 묻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루에 10,000 인터내셔널 유니트를 거의 1년 내내 줬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세이프티하다라는 어떤 그래프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주 단위로 해서 측정을 해봤는데요. 한 달마다 10만 유니트를 줬습니다. 저장 비타민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일 데일리로 먹는 걸로 계산해 보면은 3,300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거의 4,000이 안 되죠. 거의 매일 빠짐없이 4,000을 줬을 때 지금 16주 정도 됐을 때 한 40 나노그램 per ml까지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보통 3에서 6개월 사이에 정상화된다고 보는데, 재밌는 거는 똑같은 양을 계속 투여하였지만 40 인터내셔널 유니트 이상에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위가 좀 다르게 나와서 지금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25OHD를 나노몰 퍼 리터라고 지금 Y축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나노몰 퍼 리터는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하고 비교할 때 2.5 나노몰 퍼 리터하고 같은 단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은 나노몰 퍼 리터로 잘 나타나지 않고요.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 하신 후에 수치를 본다면은 4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가 100 나노몰 퍼 리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만 유니트 말고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게 20만 유니트짜리 주사제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어떤 논문들은 20만 유니트 주사제를 한 번에 60만까지도 준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이프티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먹는 게 좀 고농도로 나온 거는 이제 만 인터내셔널 유니트짜리도 나오고요. 저희들 병원에서 주로 판매하는 것들은 5,000 인터내셔널 유니트를 주로 많이 판매하게 되는데, 국가별로 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상 비타민 D가 하루에 5,000 유니트 주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무한정 올라가는 사람을 딱 한 명 봤습니다. 100 이상 올라가는, 혈중 레벨이 10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 올라가는 사람을 딱 한 명 봤고요. 대부분은 다 유지가 되든지 떨어지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개인의 차이가 크고 또 요구량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렇듯 앞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들이 비타민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양을 충분하게 섭취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한 걸음,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비타민에 대해서 쭉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다루고 싶은 내용이 비타민 D입니다. 다음 영상은 비타민 D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